네. 오늘은 이제 그 스담펀터 올해를 마무리하는 펀드 토크 시간 화상교육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내년 2023년 펀드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제 펀드 마케팅 팀의 두 분 또 같이 나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실 예정이고요. 먼저 우리 김동민 차장님 이제 승진하셔가지고 국민시 지부로 가시죠? 네네, 국민시 지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쪽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펀드 마케팅 팀의 김현정 차장님도 네. 나와주셨습니다. 김현정 차장입니다. 네, 반갑고요. 일단 오늘은 사실 자료는 꽤 많습니다. 4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간략하게 좀 얘기를 내용은 간략하게 하고 좀 토크 위주로 진짜 토크 위주로 좀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휴가도 많이 가셨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라서 이제 인사이동 때문에 많이 참석들을 못 해주셨지만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펀드 사업에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고 진짜 펀드 명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찐 직원분들 들어오신 찐 직원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조촐하기도 하고 또 허심탄회한 얘기들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퀴즈 사업성 같은 거 없나요? 준비하신 거 있나요? 사비로. 네, 사비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카테고리는 이제 금융시장하고 펀드시장 4분기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동안 있었던 주요 경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이벤트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산별로 또 어떤 식으로 4분기에 움직였는지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펀드 관리, 그 다음에 리밸런싱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분기 금융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현정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왼쪽이 이제 주요국의 주가지수 상승률인데 쭉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파랗게 된 게 연초유 수익률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다 거의 다 대부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근 3개월 동안 이제 유로권이라든지 그런 데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다 빠졌잖아요. 다 빠져가지고 네. 이게 조금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올해는 안 좋았다. 근데 최근 3개월은 10월, 9월 말까지 또 조금 안 좋았다가 베어마켓 랠리가 10월, 11월까지 가다가 또 12월 들어서 조금 더 안 좋은 형국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 각 주체별 국내 주식 순매수 현황인데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연초에 보면은 한 7조 원 정도 매도를 쭉 가다가 최근 3개월간 5조 원 매수를 했어요. 근데 또 12월 들어서 보니까 한 2조 원 정도 또 매도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량, 기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전히 지금 크게 이제 매수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 있진 않고 물량을 다 개인들이 지금 다 떠받는 형국이 좀 지속되고 있다. 매수주체가 뚜렷한 매수주체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시장이 빠를 때 항상 개인들이 사는 게 전형적인 패턴을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만 지금 조금 국내 증시가 조금 본격적인 반등 그런 움직임을 기대하려면 외국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타임을 전환하는 게 좀 보여야지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올해 진짜 채권 시장 많이 힘들었잖아요. 채권 대학살 아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보시면 이제 연초유 금리가 파란색이 다 올랐어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 주요국의 국고채 금리가 최근 3개월 동안 보면 조금 급박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빠졌다. 그래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4.6%까지 갔다가 최근에 10월, 11월 중에 3.4%가 빠졌다가 지금 3.7 다시 딱 올라왔죠. 지금 3.7 정도 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품 가격인데 뭐니 해도 이제 아무래도 유가 같은 경우가 화두였다면 이제 최근에는 보면 약간
금이라든지 은 가격, 왜냐면 달러랑 좀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금속 가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특이한 점은 맨 밑에 BDI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해서 경기 뭐 침체라든지 경기가 좀 회복되는 거에 어떤 바로미터로 좀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발틱 운임 지수가 지금 되게 많이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약간 내년의 경기 침체를 좀 반영하는 하나의 그런 뭐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유가가 작년 많이 올랐고 작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많이 올랐죠. 계속 계속 올랐죠. 올랐죠. 네, 예. 계속 올랐죠. 그래서 120불, 130불까지 쳤다가 최근에 이제 80불 밑으로 좀 빠졌다가 좀 횡보하는 국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연초에 보면은 국내 뭐 선진국 전 세계 보면 에너지 업종이 상승률이 가장 좋았는데, 근데 약간 우리나라는 좀 어폐가 좀 있어요.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전 세계에서 보면은 에너지 업종, 선진국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가장 좋았다. 그런데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조금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IT 업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다. 저기 하면 우리나라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유기업 그런 거 맞습니다. 그렇죠. 좀 다르죠. 이게 좀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우리나라는 달라요. 이제 예. 원자재 생산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네. 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죠. 미국 직접 원유를 생산하는 네. 기업들이니까 걔들 기업이 늘었어 잘 맞습니다. 좋았고 우리는 한번 거쳐오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뭐 업종별로도 그렇죠. 올해 그렇게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좀 안 좋았고, 특히 이제 금리가 오른 거에 되게 민감하게 가는 성장주의 대표적인 IT 기업,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특히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뭐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뭐 역시 IT가 제일 안 좋았고 그 부동산, 필수 소비주, 뭐 헬스케어, 제약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예. 다 안 좋았고, 저희 거의 뭐 글로벌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가겠죠. 선진국 전 세계는 뭐 거의 IT라든가 소비재가 별로 안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왼쪽은 성과가 좀 좋았던 종목들, 오른쪽은 성과가 안 좋은 종목들 좀 뽑았는데, 지금 왼쪽은 몇 개 안 되고요. 오른쪽에 성과가 부진한 거는 엄청 양이 많아요. 근데 몇 개만 줄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 보면 뭐 대표적인 배당주, 가치주 그런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조선주도 있고, 엔터, 네. 2차전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하나솔루션도 있고, 보험주 있고 거의 경기 방어주 네. 쪽이 좀 있죠. 오리온, 올해는 저거 촉발이 맞죠? KTNG, 담배, 그다음에 KT도 있고요. 통신, 그다음에 배당만 에너지 기업은 GS 칼텍스 있고, 보면 진짜로 뭐 일부 금융주도 좀 들어가 있고, 보면 이렇게 상승률이 좋은 종목들이 딱 경기 방어주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주 뭐 이렇게 딱 요약이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워낙 이제 성과 우수 종목보다 부진 종목이 많아서 위에서 몇 개 끊어서 하는데,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종목들, 바이오주들이 좀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보면 게임주, 인터넷 관련주들이 맞습니다. 많죠. 일부 보면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 뭐 넷마블, 컴투스, 아프리카 TV 이거 거의 다 인터넷 기반 회사들이죠. 다 안 좋았고 그러네요. 딱 눈에 띄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점검 잠깐 해봤고, 펀드 시장도 사실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뭐 국내 뭐 이제 유형별로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특히 중소형주가 많이 좀 안 좋았고, 상대적으로 배당주는 그래도 좀 덜 빠지는 인덱스 펀드라든가 배당주 쪽은 그래도 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채권 쪽은 이제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펀드들이죠. 이런 쪽이 조금 성과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펀드도 비슷한데 이제 독일, 유럽, 뭐 일본 뭐 이 정도만 좀 플러스권이었고,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특히 베트남 시장이 많이 빠졌죠. 15% 빠졌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원자재 때문에 잘 버티던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들도 4분기에는 좀 많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동안 뭐 견제했던 인도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 빠졌고요. 그래서 해외 채권형 쪽은 이제 신흥국, 글로벌 하이힐드 이런 쪽은 조금 괜찮았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남미 신흥국 쪽은 좀
부진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금 유출입 동향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뭐 채권형 쪽으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일단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뭐 국내 주식형 유형별로도 보면 거의 뭐 인덱스 펀드를 빼고 놓고는 대체로 다 펀드가 많이 참 이게 들어갔고, ETF도 포함인가요 혹시? ETF가 예 아마 포함이 돼 있을 예, 겁니다. 그 ETF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인덱스 뭐 코덱스 입에 이런 네, 거 다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배당주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계절성을 띠다 보니까 배당주 쪽으로는 약간 금액이 그런 모습이 약간 눈에 띕니다. 예. 4분기 그래서 이제 펀드 수익률을 보면 아까 이제 유럽 쪽 시장이 좋다 보니까 유럽 펀드들이 그래도 4분기에는 좀 수익률이 좋았고, 특징적인 게 국내 펀드 중에서 이제 삼성그룹 쪽 펀드들이 조금 좋았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좀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빠지긴 다 했지만 빠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중국은 그렇죠. 제가 이게 19일자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때는 좀 좋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4분기에는 뭐 삼성그룹주, 특히나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삼성그룹주 펀드들이 좋았고, 저희 뭐 추천 펀드인 미국 배당기족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모습이나 가치주들 배당주, 그다음에 금펀드도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밑에도 보면 유럽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이라든가 슈러더 유로, 유럽 기업들 비중이 있는 펀드들이 좀 괜찮았고요. 근데 저기 특징이 네. IT 관련된 애들이 전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예. 네, 거의 없어요. RBK 럭셔리도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러니까 명품 관련된 명품 관련된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또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소비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명품을 사들이니까. 만약에 살아난다면 네. 그리고 채권형 쪽은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이제 국채 10년 인덱스 펀드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머징 펀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이머징 펀드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채 펀드들도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았고, 혼합형 중에서는 뭐 유럽 쪽, 아까 유럽 시장이 좋았으니까 커버드 콜이라든가 그다음에 롱숏 펀드들이 그래도 조금 잘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여기 있던 삼성전자 알파, 삼성전자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삼성전자 알파 펀드도 약간 플러스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기 그 롱숏 펀드에서 네. 거북이가 이제 마이다스 거북이잖아요. 네. 우리 회사에서 많이 팔고 시장에서 많이 파는 미래세 롱숏 펀드는 왜 하나도 없죠? 거기 운용을 잘 못하는 애들. 못했어요. 매니저가 좀 많이 바뀌었죠. 거기. 객관적으로 계속, 그렇죠. 미래세 롱숏 펀드 매니저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이걸 진짜 잘한 분이 예전에 나갔죠. 네, 지금 선생님 하신다고. 예, 저기 맞아 중계동에 네. 중계 설화벌 고등학교인가 거기에 선생님 하시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마이다스가 롱숏 전략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기 향후 계속 유효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수타코가 좀 너무 작아요. 네.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 수익률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스타코는 크면 되는데 저게 50억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그 판매 아마 여기는 이제 제가 판매 중지된 펀드도 다 같이 판매 중에 넣었는데, 있어요. 저는. 네, 뭐 일부 판매 안 되는 펀드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일단 그냥 흐름만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흐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4분기에 부진했던 쪽은 아무래도 아까 이제 러시아 브라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러브펀드는 지금 환매가 중지된 상황이라서 뭐 환매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러시아 브라질 많이 빠졌고, 베트남 근데 베트남이 좀 최근 말고 좀 좋지 않았었나요? 9월달, 10월달 되게 잠깐 반짝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냥 다시 빠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뭐 베트남은 제 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거든요. 매달 넣어요. 왜 빠진지 아세요? 모르겠어 솔직히. 박항서의 저주입니다. 재계약을 안 해가지고. 네, 박항서의 저주. 뭐 객관적 근거 있으신 거 아니죠?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내년도 이제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베트남이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이제 제2의 어떤 그 글로벌 제조업 기지인데, 아무래도 경기 영향이 크다 보면 뭐 베트남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중소형주 펀드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죠. 뭐 KTB 스타셀렉션이라든가 유리, 스몰 뷰티 이런 펀드들이
좀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채권형 쪽은 이제 환율이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뭐 1,400원대 있다가 이제 지금 1,200원, 60원대, 7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언해지형들은 보시면 다 언해지형이죠.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 것들은 다 환율 효과 때문에 원달러 이제 환손실이 발생하면서 채권형 펀드들은 이렇게 좀 손실폭이 커진 상황이고요. 혼합형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국내 벤처 펀드들,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벤처 펀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츠도 조금 안 좋았네요. 네, 안 좋았고, 나머지들도 이제 그런 어떤 주식 혼합형 이런 펀드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성과를 좀 보였습니다. 차장님, 그러면은 저 채권형 펀드가 수익률이 안 좋은 거는 채권 자체보다는 그렇죠. 저기 있는 건 다 언해증이라서. 네, 다 보면 다 언해증이에요. 그래서 결국 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원달러가 1,260원? 네.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해외 펀드를 할 때 네. 지금 언해지로 하는 게 맞을까요? 해지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게 네. 보는데요. 그냥 이건 뭐 정답은 없는데 저는 그냥 해펀드 다 언해지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적립식하거나 분할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언해지를 했을 때 환율이 더 빠지면 손실이 나지 않냐,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산이 빠진 것도 있지만 환해지를 안 했기 때문에 환율이 빠지는 것 때문에 더 마이너스 폭이 커지잖아요.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감점으로는. 그래서 저는 적립식이라든가 분할매수 할 때는 그냥 언해지를 하고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달러가 당장 약세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저는 네, 당장 약세. 당장났어요. 뭐 그거는 모르죠. 아직은 좀 뭐 그냥 좀 유지- 논란의 유지 여지는 있는 것 정도? 같아요. 네. 유지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아니,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음.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보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환율이 뭐 1,300원 중반 이상, 뭐 1,350원대 있다라고 하면 언해지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대체적인 내년에 그 환율 전망을 보면 보통 대부분 다 1,200원 중반대, 뭐 초반대까지도 뭐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뭐 걔네도 있는데,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환율이 아주 메리트 있는 환율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위아래로 다 열려있는 좀 애매한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면 결국엔 환율은 좀 빠져가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채권형, 특히나 채권형 쪽은 언해지보다는 해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원론적으로는 주식형은 그냥 언해지, 채권은 해지를 한다 이렇게 책엔 나와 있어요. 책에는 책에는 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뭐 이건 뭐 서로 다른 네. 거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4분기에 그래서 어떤 상품이 많이 판매됐는지를 봤는데, 뭐 저희 주식형 쪽이 뭐 이렇게 기존에 꾸준히 잘 팔리던 뭐 스테디한 이런 펀드들이 계속 뭐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특징적으로는 하나 EBS 공모주가 좀 많이 들었네요. 37억. 이거 딴 데서 들어온 건가요? 혹시 잘 모르시는. 우려점 아닐까요? 그래서 근데 저게 지금 보시면 백년교육 기업 그린이랑 필승코리아 저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 금액 포함된 걸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뭐 기존에 들어오던 펀드들은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고, 판매는 이제 스마트 인베스터 5.0이라든가 네. 공모주 올스타, 공모주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네요. 이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거는 네. 저도 상담을 해봤는데 좀 약간 지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수익이 이렇게다 보니까 네. 더 놔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해서 딴 거 하려는 그런 고객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공모주 쪽이 조금 많이 빠져나가는 뭐 이런 형태를 보였고, 일부 그동안 좀 이제 잘했던 플레인 바이너가 아무래도 최근에 좀 성과가 상대적으로 EMP 펀드들 중에서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판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대충 이제 시장 점검을 해봤고,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가 지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텐데, 뭐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12월달 FOMC에서 이제 50bp를 올렸어요.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올렸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이제 4.5%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또 점도표상으로 나타나는 내년도 최종금리 수준이 약 한 5.1%,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50bp 올렸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환호를 했다가 이제 저 점도표를 또 올려버리니까 시장이 바로 또 꺾어버렸죠, 그날. 그래서 이제 좀 그 당시 매파적이었던 어떤 FOMC 분위기를 반영해서 최근까지도 시장이 좀 부진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태까지 오래 있었던 쭉 FOMC를 보면 이제 파월은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잭슨 홀을 중심 이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좀 강력하게 매파로 돌아섰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좀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지표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바로 반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결국 연준에서 다시 찬물을 계속 끼얹었죠. 결국 뭐 투자자들은 결국 뭐 김치국만 마시게 되는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났었고, 결국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파월이 연준 의장이 확실하게 이제 뭐 금리 정책에 대해서 피벗,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책이 전환되는 이런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뭐 연준의 어떤 FOMC에 대해서 섣부르게 피벗을 좀 예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통화 정책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물 경기에 집중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이렇게 되면 긴축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되면 그냥 주가가 오히려 다시 빠져버리는 이제 침체에 대한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 페이지를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결국 이제 시장 기대감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파월이 예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하지 않게 계속 수도 쳐서 낮춰놔서 이제 그 경제치를 보는 게 인플레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저희는 것을 지표 보는 거죠. 경기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 그걸 가지고 막 또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별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빠지고 네. 뭐 크게 좋게 나올 여지가 없다 뭐 그 정도 뉘앙스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화상이 너무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어쨌든 파월은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확실한 신호가 나오면 피벗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가잖아요. 물가가 그럼 얼마까지 빠져야 이게 연준이 피벗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인플레는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핵심 물가 지표죠. 요거는 아직 크게 꺾이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그 유연타 증권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물가 빠지는 속도를 추정을 해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 1개월 최근 1년이죠. 1년을 적용을 해봤을 때는 한 4.5% 정도까지 앞으로 빠질 수 있다. 아니면 최근에 6개월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한 2.67%.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꺾여 내려왔죠. 요걸 감안했을 때는 1.67%까지 한 6개월 내년 2분기까지는 저렇게 물가가 빠져내릴 수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한 거거든요. 유한타는 내년 2023년 5월 달에 물가가 저만큼 빠질 수 있다고 자기 예측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저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을 한 게 최근에 이제 1.67%라는 거는 3개월 최근 추세를 봤을 때 3개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최근 6개월 동안 흐름을 봤을 때는 2.67%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찍어줄 수 있다.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연준에서 잡는 물가의 목표 수준은 2%였어요. 그죠? 목표 인플레이션이 2%인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면 거의 인플레는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한타가 저 예측이 틀리면 내년부터는 무한타로 바꿔야겠군요. 회사 이름을. 네. 저는 근데 왠지 무한타를 바뀔 것 같고요. 여기는 숫자를 가지고 너무 저는 그렇고 숫자가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떤 전반적으로 상반기든 하반기든 간에
뭔가 물가가 조금 안정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거고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긴축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 뭐 그런 좀 뉘앙스는 같아요. 근데 땅에 좀 변수가 좀 있죠. 예, 중국. 예. 그렇죠. 중국이 최근 이제 중국 이슈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하게 예.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뭐 이게 절대적인 어떤 예측치는 아니고 이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쨌든 물가는 꺾여 내리고 있는 게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올해보다는 훨씬 낮을 거다. 네. 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고용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실업률 점선 그 주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실업률인데 지금 4% 미만이에요. 3.7%. 굉장히 실업률이 낮죠. 그다음에 임금은 굉장히 높아요. 임금 상승률이 5.1%예요. 우리가 그 월급을 되게 높네. 예, 우리 저만큼 5%씩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상해주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이거는 진짜로 5%씩 임금 올려준다면 굉장히 땡큐죠. 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갑이 두둑하면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의 어떤 하방을 막아주고 있는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용 지표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수요를 둔화를 시켜서라도 이제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연준이 피벗을 하려면 고용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4% 중반까지 실업률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월간 고용자 수 지금 월간 고용자 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지금 한 30만 명, 20만 명대거든요. 월간으로 신규 고용자 수가 계속 늘어요.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 토막으로 물론 줄여내네요. 과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보다 더 줄어들어서 10만 명대까지 떨어져야 연준이 피벗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 그러면 KB증권이 추정했을 때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10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라도 어쨌든 내년 2분기 어쨌든 하반기는 지나야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전환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우리가 물가 요거 내려오는 추세를 좀 강화했을 때도 보면 이 시점이 내년도 한 뭐 5, 6월 달 늦으면 7, 8월 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뭐 기준으로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연준의 결국은 어떤 상반기는 뭔가 쉽지 않다는 예, 얘기예요. 그쵸 맞아요. 보통 맞아요. 상반기는 쉽지 않다. 상반기는 어쨌든 하반기는 뭐 좀 크게 기대하지 말자. 희망을 가져보자. 네,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요약을 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들 보면 뭐 딱히 그렇진 않아요. 이제 GDP 이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실질 GDP 현재 지금 GDP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면 올해 이제 이때 한번 마이너스 것 같다가 다시 쭉 회복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GDP 수정치가 이제 좋게 발표되면서 다시 연준이 또 긴축을 강화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이 또 죄다 빠졌죠. 지금 이제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지금 당장은 좋게 나오고 있고 여기 또 소매 판매 미국은 또 소비 국가니까 소매 판매 지표가 지금은 어쨌든 내려오고는 있지만 과거 대비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과거 2010년도 시절에 보면 비하면 어쨌든 소매 판매는 계속해서 지금 견조한 상황이에요. 앞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계속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장의 어떤 시장이 아니 무슨 경기 침체냐 지금 나오 좋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또 이 월가 CEO들은 죄다 또 최근 들어서 내년에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좀 잘 안 맞는 분위기죠. 그럼 또 도대체 뭐 어디를 말을 믿어야 될까? 좀 그래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참 침체 올 것 같아요, 전이? 뭐 저희들끼리 뭐 의미는 없어요. 우리끼리 네. 의미는 없는데 네. 그냥 이제 개인 생각 궁금해서. 거의 뭐 지금 유튜브라든지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한 10명 중에 8명은 올 것 같다. 약간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세게 아니면 약하게?
이제 세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8명 중에 한두 명이고 보면 약간 얕은 차라리 이게 차라리 이게. 저는 경기 진짜로 올 것 같아요. 그래, 오긴 온다. 온다. 차라리는요. 저도 올 것 같아요. 네. 저도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세기는 과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세기는 강한 거냐 차이인데 뭐 그렇게 강하게 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저 사람들 다 약간 세게 온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준비를 하겠죠. 그럼 결국 조금 약간 완화됐을 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걸 잘 해석할 네.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보면은 뭐 그 good news is bad, bad news is good.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경제 지표 그런 건 오히려 주가에 안 좋고 반대로 나는데 지금은 bad is bad, bad is bad. good is good 그런 거 없고 그냥 나쁜 것도 나쁜 거고.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물가 이슈보다는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거는 전부 다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냐. 좀 속도 좀 내야 되겠어요. 14페이지인데. 네. 이제 일단 어쨌든 뭐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뭐 공부도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인데 뭐 괜히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확실하게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런 장단기 금리차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거든요. 빼박이거든요. 빼박.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 났던 시점들은 다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거의 장단기 금리차가 77bp까지도 벌어졌다가 이제 조금 줄긴 했는데 뭐 이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오는 것 같고 이제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이거는 이제 그 마킷이라는 이런 그 통계 조사하는 회사에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이제 50이 기준선인데 어쨌든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위에도 뭐 고용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뭐 지표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둔화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이제 그 수출이 전 세계에서 그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지표 중에 또 하나잖아요. 경기를 글로벌 경기를 또 이렇게 나타내주는 상강 속의 카나리아.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지표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12월 이게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2번 발표해요. 20일 1일부터 20일까지 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말일을 지나서 월 초에 이제 월간치를 확실히 이제 발표를 해주는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보시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8%.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수출이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폭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고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수출 지표하고 코스피 지수는 또 큰 동행 관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출 증가율하고 점선이 코스피 지수인데 거의 뭐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수출이 이렇게 올라가야 결국 코스피 지수도 올라간다. 근데 이제 이 수출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EPS 하고 거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보면 안 좋고 수출이 좋으면 기업의 이익도 올라가고 이런 형태이고 지금 수출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지 코스피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쉽진 않다. 어쨌든 내년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국면이고 근데 이제 딱 이제 중국이 지금 약간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다시 제로 정책을 이제 포기를 하고 개방 정책으로 가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요약하자면 이번에 이제 그 경제공작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죠.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 핵심은 그거예요. 내수 부양,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네. 이게 두 개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시장을 크게 눌러왔던 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주겠다, 내수를 부양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률 경로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감염자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이렇게 떨어지다가 하반기에 쫙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좀 좋아지면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가장 큰 수출 국가 중에 하나죠, 중국이.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도 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요거는 이제 각 이제 자산별로 이제 시장을 쭉 보면 이제 12개월 예상 EPS,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하고 지수 흐름 관계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2021년도부터 계속 꺾여져 내려오고 있고 미국은 이제 슬슬 꺾여져 내려가는 모습이고 중국은 본토 시장 쪽은 아직은 횡보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이 최근에 다시 많이 꺾이고 있죠, 그렇죠? 이게 전에 EPS 출처 여쭤보신데 EPS 출처. EPS 출처는 저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EPS 이익 전망치를 바탕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가 얘기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EPS가 증가해야지 주가가 조금 오를 수 있는 그쵸? 여지가 있다는 거고 저게 증가세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으나 추세적인 반등은 쉽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유럽 쪽도 이제 계속 최근에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 홍콩은 뭐 계속 앉았죠. 홍콩 저렇게 빠졌나요? 네. 심각한 일.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꼬리를 들긴 했는데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좀 더 추세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그나마 견조한 쪽이 인도가 뭐 크게 꺾임없이 잘 올라가 있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부침은 있어도 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의외로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차트를 볼 건데 이게 나스닥 주봉 차트거든요. 좀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때 코로나 최저점부터 쭉 올라서 최고점 대비 지금 조정폭이 61.8% 찍고 지금 간당간당한 수준이에요. 이게 좀 사실 좀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조정이 많이 발생을 했고 보통 그 대세 상승장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50% 최대 50%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대세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50%가 깨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또 이 전저점이 간당간당한 수준인데 이게 또 깨진다라고 하면 뭐 만선이 충분히 더 깨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약간 암울한 분위기다. 근데 S&P 500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S&P 500으로 보면 아직 상승장이 대세 상승은 이어지고 지금 있다. 50에서 50 지지 나오고 찍고 있죠. 네. 올라왔다 조정받고 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요게 이제 그 소위 주식 차트 분석할 때 보는 역회된 숄더죠. 이게 발생을 하면 이게 완성이 되려면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보통 이런 패턴이 발생하면 주가가 이제 저점을 지났다라고 하고 되게 좋은 그림이잖아요. 저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S&P 500으로 보면 조금 나스닥보다 상황이 좋아 보여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면 약간 비슷해요. 근데 조정폭은 좀 더 깊죠. 우리나라도 61.8까지 지금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번에 좀 많이 지금 그림상으로는 여기까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림이 아직 그렇게 싹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최근에 요 며칠 빠진 걸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뭐 내년 초라도 빨리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림은 좀 예뻐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조정의 그 어떤 막바지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추가 조정이 한 번 더 발생하느냐 이런 좀 약간 기로에 서 있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로란 말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저 진짜 기로란 표현밖에 들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게 오히려 매를 빨리 맞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약간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빠질 게 확 빠졌다가 네. 반등할 시기를 또 당길 수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면은 정말 한 번에 네. 내인데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 옆으로 쭉 길면서 이렇게 확 타는 모습에는 참 지쳐버려요. 이게. 네. 네. 근데 약간 매를 빨리 맞는다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1년간 맞고 있는데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맞은 건 다 무시하고.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거의 1년간 그냥 주장장 빠졌어요. 맞아. 이렇게 또 장기간 빠진 적이 사실 사례로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진짜 올해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그래도 먼저 외를 맞아서 그런지 좀 모양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V자형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V자 반등.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패턴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헤드앤숄더나 그러니까 V자, 지금 같은 V자형 아니면 쌍바닥,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쌍바닥 형태. 그러니까 저점이 더 이런 게 더 확실한 신호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올라서 이런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해버리면 일단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오늘 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영어 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2년 우리가 잘못한 점 반성 리포트를 그냥 노골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게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 전망을 자기네 잘못했다. 근데 올해 중국 시장 정말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을 네. 거예요. 작년 이맘때 신영증권에서는 좀 세게 중국이 맞았네. 그래 그나마 믿을만하다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안 좋았죠 중국이. 근데 정말 웃긴 게 지금 왜 모건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중국 뷰 되게 좋게 보거든요. 중국 경기 부양 뭐 어쩌저쩌고 좋게 보는데 솔직히 반신반의해요. 차트 한번 되게 좋아요. 차트만 네. 보면 내가 차트를 안 가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보면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진 저도 그게 않고,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좀 확인할 과정이 약간 남아있긴 한데,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 다져주고 올라가면 분위기는 중국이 제일 먼저 오히려 오르지 않을까 오르지 생각이 있어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뭐 이런 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좀 더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오히려 의외로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주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가치주가 좋았다는 거예요. 예, 이 표의 결론은 가치주가 좋았다는 건데, 이때 이제 2020년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보면 성장률 확실히 좋았죠, 가치주보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보면 이 격차가 쭉 줄어듭니다. 이 격차를 나타내는 게 요 그래프예요, 파란색.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성장주가 좋은 거고, 위로 올라가면 가치주가 더 우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요 녹색선 그래프는 이제 우리 국고채 10년 금리고요. 금리가 오를 때는 가치주가 좋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성장주가 좋고, 이런 패턴이 쭉 보였어요, 지금까지, 최근까지.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 그러니까 가치주가 좋았는데 금리가 내려왔어요. 금리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했냐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이제는 시장의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경기. 실물 경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장기 한 최근 20년간 장기 그래프인데, 국고채와 가치주, 성장주의 수익률 차이예요. 그걸 보면 뭐 장기로 봤을 때는 가치주가 사실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성장주가 크게 한번 좋았던 적도 과거에 있었죠. 좀 이때도 보면 금리가 내려갈 때 이렇게 성장주들이 좋았던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금리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옆으로 기거나 조정받을 테고, 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성장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가치주가 아무래도 상반기까지 좀 방어적인 이런 뭐 형태가 좀 있기 때문에 가치주가 당분간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길게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금리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게 있잖아요. 왜 성장주가 바닥을 좀 더 쳐야 되는데 아직 안 쳤기 때문에 겁나서 못 들어가겠다. 심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금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좀 더 빠져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해져 완전히 확상 물리고 나면 그때 이제 성장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조심해. 더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도 얘기가 됐고, 이제 채권 쪽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 채권도 계속 앞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는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다 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연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내년도에 한 최종적으로 5.5%대까지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뭐 2023 빠르면 2023년도 뭐 하반기부터라도 금리가 뭐 이제 다시 하향 추세로 기준금리 좀 내려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사례가 거의 없죠. 기울기가 네. 장난이죠. 거의 네, 90도. 그렇죠. 이거 아마 나중에 이제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가서 금융시장 역사 책에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채권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채권금리도 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거의 구분응선이다 지금. 구분응선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원자재 쪽 시장을 보면 원자재 쪽은 최근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다 가라앉는 분위기죠. 지금 뭐 가스라든가 유가는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는 분위기고 그 외에 금속 가격들도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제 하향됐다가 최근에 다시 약간 슬로우하게 올라오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금 가격이 이 실질금리와 거의 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질금리가 이제 빨간색 그래프고 검은색은 이제 금 가격인데 거의 역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빠지고 실질금리가 쭉 빠지면 금 가격이 쫙 오르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 실질금리는 뭐냐면 이제 명목금리,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시장에 있는 그 국채금리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을 이제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어요. 저금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실질금리도 크게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연준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 인플레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뭐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빠지고 있고 마찬가지 시장 금리도 좀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실질 금리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내려오면서 금 가격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금 가격이 내년에 뭐 핫할 거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더 그 2,000달러 수준 정도까지는 과거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죠. 그 정도까지도 한번 터치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예, 저도 금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실질금리 가지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뭐 최근에 들린 이야기가 뭐 중앙은행들 뭐금 사는 거 어쩌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예전보다 최근에 또 한 2, 3년, 한 2년 전부터 안 좋았잖아요. 네. 그 가격을 한 번 더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00불까지 한번 터치하는 정도 수준. 근데 수익률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솔직히. 그쵸. 한 예. 10% 조금 예, 얼마 안 되는 돼가지고 수준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거는 조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은 이거는 어쨌든 안전자산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관심을 한번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환율 쪽은 이제 최근에 달러가 다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우리의 원화도 강해지고 유로화도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거의 역으로 움직이고 있죠. 달러 인덱스랑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달러랑 유로도 마찬가지로 역의 관계 보여주고 최근에 3개월 보면 우리나라 통화하고 유럽, 일본 쪽이 통화가 상당히 좋았고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런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도 한 8.7% 빠졌고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도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이제 올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요거는 그 여기 한 8개 정도 있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수석 투자 전략가인가요?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내년도에 10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요약해 보면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그거예요. 장기물 사라. 그다음에 달러 팔고 신국 사라.
신흥국 중에 중국 사라, 그다음에 금하고 구리 사라, 주식, 그다음에 글로벌 산업재 미국 중소형 주식 사라, 그다음에 미국 기술주를 매도하고 프라이빗 에쿼티. 요거는 아마 저거 같아요. 이제 그 우리 사모펀들 그들이 좀 꽤 많은데 뭐 아니면 헤지 펀드라든가 뭐 이런 지분 것들 매수하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고 이제 유럽 은행주 매수해라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 표로 요약을 쭉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라든가 달러는 조금 매도를 봤을 때 해당되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쭉 봤는데 아무래도 미국 뭐 기술주 쪽에 있는 나스닥 100이라든가 대표적인 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그다음에 뭐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라든가 또 많죠. 이외에 뭐 미래셋, 뭐 글로벌 코어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답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거랑 뭐 일정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AB 미국 셀렉트가 약간 조금 그래도 중소형주 비중이 네, 좀 있는 조금 펀드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중소형 이렇게 가치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봤고 이 표를 보실 때 저는 이거 보통 이제 해외 IB들이 막 투자기만 내잖아요. 근데 그 이해할 때 저거를 뭐 장기채만 100% 그게 아니고요. 보통 이 포트폴리오 쫙 짠 상태에서 그쵸. 기존 비중이 있는데 그걸 장기채 늘리고 달러 줄이고 중국 비중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걸 뭐 딱 몰빵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 그런 식으로 의견내니까 저는 좀 들으실 때 그렇죠. 가르칠 이거를 필요 있어요. 그냥 하나의 단위로 볼 게 아니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이렇게 비중 조절. 네, 그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 증권사들 코스피 지수 항상 틀리는 이 코스피 정말 이거 의미 없잖아요, 솔직히. 의미 없는데 그래도 작년에 DB 금융주가 사실 가장 안 좋게 봤어요. 그죠? 올해 시장을. 그 내년 되게 2000 근데 DB가 2,950? 뭐 이 정도 세게 보네. 제일 불하게 보고 있고. 근데 범위가 제일 넓어. 뭐 하단은 거의 비슷해요. 2,000. 하단은 다 거의 2,000 수준이고 상단은 거의 2,600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거의 소수 의견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보면 소수 의견이 맞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뭐 의미 없다. 의미는 없는 건데 어쨌든 항상 내년도 오늘 종가가 한 2,200 초반까지 왔으니까 저 예측대로라면 거의 지금 바닥에 왔네요. 그러면 5% 정도 빠지면 2,000이 바닥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고 이제 앞서 우리가 또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상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느냐 뭐 얘기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쨌든 기본은 채권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안 좋았지만 어쨌든 올해는 어쨌든 채권 시장에는 분명히 우호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기본은 어쨌든 채권을 중심으로 가져가야 돼. 그럼 과연 이제 위험 자산들은 어떻게 할 거냐?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치나 고배당 아니면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이런 적립식 형태로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표에서도 보면 이 경기 국면에 따르는 어떤 그 스타일 선호되는 스타일로 봤을 때 보면 지금이 약간 후퇴해서 수축으로 가는 뭐 이런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저변동성 고배당 퀄리티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은 어쨌든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결국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치주 형태라든가 배당주 형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시장은 예측은 이런데 뭐 우리 생각하고 항상 다르게 가는 게 또 시장의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수익률만 보고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발발할 때죠. 그리고 유동성 저금리 국면이었을 때 가장 이제 성과가 좋았던 펀드들 20개입니다. 상위 20개.
그래서 이제 알파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서 우리는 뭐 중성주 펀드도 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21년도에는 보면 좋았던 펀드도 있고 또 나빴던 펀드도 있는데 올해 보면 거의 뭐 전멸을 했죠. 평균적으로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 다 손실을 봤습니다. 반대로 2020년도에 상당히 부진했던 펀드들을 보면 2021년엔 좀 상당수가 좀 반등을 했어요. 뭐 큰 폭 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뭐 또 2년 연속 마이너스 난 것도 물론 있어요. 그 중에는. 근데 올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나쁘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한 30% 가까이 난 것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을 했죠. 이걸 보면 이제 뭐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거는 잘 나가더라도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줄어들고 계속 이제 순환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여 왔고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러면 기준을 그럼 올해 이제 가장 좋았던 펀드들, 가장 안 좋았던 펀드들 중에서 골라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할 거면은 오른쪽 거리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시장 싫고 나 그냥 시장 하고 판단을 싶어. 그럼 오른쪽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시장 그건 저도 판단하고 공감합니다. 이런 거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나는 제일 싼 걸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거의 기술주, 기술주라든가 중소형주 아니면 중국, 베트남 컨텐츠. 이런 펀드들이거든요. 중소형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뭐 내년에 이것들이 다 좋을 거다, 무조건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잠깐 반등했다가 그 후년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 리스트 중에 정식으로 한번 한 1, 2년 정도 생각해보고 해보시는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도 많이 빠진 거에 반등 나오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도 낫다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 물려 있으신 여기 물려 있겠죠. 여기 다 이쪽에 분들은 있어요. 일단 기다려. 네, 정식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 일단은 뭐 이제 존버해야죠. 뭐 소위 말하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그 뒤에 약간 남았는데 이제 김동민 차장이 이제 차장님께서 또 이제 우리 김동민 차장님 아니라 김동민 팀장님이라고. 부시장님 갑자기 왜 그러지? 그래서 잠깐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하고 짚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문서는 2번 냈었는데 뭐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내년에 시장을 어떻게 보냐, 뭐 너무 복잡한 숫자로 말고요. 그냥 개념 말씀드리면은 제가 12월 초에 냈던 문서예요. 뭐 제목을 정확히 적긴 했지만 결국은 내년은 주식 채권이 둘 다 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일단 아까 저희 북한에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은 기본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채권을 종종 생각하되 상반기는 주식은 좀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모아갈 때 어떻게 모아가냐? 뭐 제가 펀드로 치면은 보통 분할 매수 펀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분할 매수 다음 페이지. 그 채권에 대한 문서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문서를 보시면 되는데 그 채권을 왜 해야지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로 나눴어요. 일단 뭐 앞에도 계속 반복된 얘기는 하지만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가 불거질 때는 채권 금리가 스물슬 빠질 수 있다.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충분히 있다. 그거 하나랑 특히 이제 저희가 국채 말고 제가 매번 이제 뭐 화상회라든가 뭐 밴드에도 공시하셨지만 약간 신용이 있는 채권들, 뭐 회사채라든가 우려치면은 뭐 여전체 이런 부분 있잖아요. 단기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긴 봐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아닐 거고요. 내년 1분기나 한 뭐 상반기쯤에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 이슈가 지금보다는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런 채권을 가격이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빠질 때 채권은 빠지는 그 즈음 돼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권액 의미에서 향후에 국채하고 회사채를 둘 다 보면서 해야 되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해도 나쁘진 않지만 내년 1분기쯤에 들어갈 시기를 한번 잘 조율해보자 하냐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회사채 금리 같은 거 조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문서로 나갔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지금 미국 회사채 금리라든가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 뭐 시간 되시면 확인해 보시면은 좀 시장 보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밑에는 펀드, 제가 채권형 펀드 한번 저희 판매 중인 거 쭉 나열해봤습니다. 뭐 채권형 이 중에는 거의 이 중에 다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국채 위주로 대응하시되 저적격이라든가 하이드 쪽은 향후에 1분기나 2분기쯤에 추가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시장에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2023년은 결국은 인플레는 지금보다는 둔화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인플레가 둔화가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당연히 속도가 줄거나 아니면은 더 안 하겠죠. 더 안 하거나 뭐 기준 낮추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어쨌든 금리 인상 중단되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요. 그러나 제가 빨간 표시했지만 계속해서 EPS 수준치 같은 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 이익이 뭔가 두드러지게 가시적으로 기업이 개선됩니다라는 그 신호가 없으면은 그냥 주가 랠리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상반기 내내 아마 계속 이런 모습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은 기본으로 하시되 주식은 그냥 마음 편하게 상반기 그냥 산다. 계속 사는 그런 모아두고 뭐 하반기는 2024년이든 그때 수익이 나면 판매에 되겠다. 그런 정도 마음으로 하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쳤다 보니까 너무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하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내년 어차피 내년 시장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침체 계속 날 거고요. 인플레가 분명히 더 굵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주식 채권 둘 다 해놓으시고 그냥 좀 편하게 모아간다.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이제 연말 올해 맨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연말 되고 해서 이제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요 정도 저도 이제 당장 나가면은 펀드 신탁 반가해야 되거든요. 저도 아마 숨을 많이 쉬지 않을까 해야 되는데 뭐 제가 혹시 뭐 전화 드려서 뭐 여쭤보겠으면은 좀 많이 도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저도 지금 내년에 어떤 상품을 팔까 저 나름대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문서로 2개 시행해드린 뭐 그 정도 뉘앙스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 상품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기본 채권으로 하되 상반기는 그냥 주식을 조금 모아간다. 그런 기본으로 저도 이제 마케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네. 하여튼 선전을 기대를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마지막인데 어쨌든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2024년 전체는 뭐 당연히 모르겠고 일단 상반기는 보수적인 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대한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되 어쨌든 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이제 우리 뭐 펀드 명의도 모아 있는데 어쨌든 뭐 꾸준히 모아가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그냥 좀 그냥 굵직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추천 펀드도 상당 부분 좀 들어가 있고 뭐 일부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 맘대로 시나리오 해가지고. 이게 진짜 마음대로 하신 거죠? 네. 반대 진짜 마음대로 하셨던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 물론 지나고 했지만 그냥 뭐 내년에 또 기대하는 것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각 국가나 지역별로 한번 어떤 일이 있으면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이런 거를 그냥 약간 필터링 거치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그렇죠. 뭐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미안하다고. 설마. 가능성은 없겠지만, 예. 시진핑이 바이든 형이라고 부른다. 형이라고 부른다. 이건 뭐 이제 미국과 중국이 화해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그 미국의 그 초대형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뭐 구애를 한다든가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2자릿수 이렇게 하면 뭐 금상첨화죠. 신다혜 팀장님이 형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지? 여기 바이든 형이라고 형. 못 봤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 어딜 가든 뭐 K 컨텐츠가 기본이 되고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소원을 해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뭐 마스크 벗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시진핑과 마윈이 활짝 웃으면서 식사를 한다. 이 마윈이 지금 뭐 일본 일본에 어디에 있다는 뭐 얘기가 그 은신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사이가 좀 굉장히 안 좋은데 어쨌든 한번 먹어주지 왜? 예, 그 밥 먹고 활짝 웃으면서 식사하고 근데 그 옆에는 또 바이든이 있어. 그러면 그림이 되게 딱 나오겠죠.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요게 많이 이제 관건이죠. 러시아 푸틴이 젤렌스키 앞에서 무릎 꿇는다 이런 모습이 한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EU에 가입한다. 어이구. 아이고야. 뭐 이러면 상당 부분 많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킬 여기는 좀 생각하기 싫은 건데 어쨌든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또 계속 똥꼬집을 부린다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금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금덩어리 모은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힘든 또 상황이 되겠죠. 근데 왜 자꾸 네. 워스트가 더 이렇게 자꾸 와닿아요. 땡기는데 좀 저거 워스트 땡기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윈이 결국에는 망명 신청을 한다든가 또 이게 또 그 남중국해 문제 있죠.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가. 이것도 생각하기 싫은 부분인데 푸틴이 버튼을 누를까 말까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유럽 같은 경우 독일이 사실 이제 EU의 가장 이제 큰 맏형격인데 독일이 EU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정말로 혼돈의 도가니로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쪽은 뭐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좀 나왔으면 내년에 좋은 시장이 그래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번씩 생각을 담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년에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면 도움이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투자에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다는 부분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기분 좋은 상황.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고 재미삼아서 해봤고요. 내년에 이제 토끼 해잖아요. 어쨌든 금융시장이 진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서 내년에 점프를 좀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좀 그렇게 좋겠습니다. 저도 기원하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좀 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어쨌든 올해 마지막 화상교육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펀드 사업 쉽진 않겠지만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더 한 발자국 더 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단폰도 언제 만들었죠 이거? 2020년? 2020년. 저희가 수단폰톡을 2020년에 만들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게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 수단폰톡도 마지막이고 제가 이제 그 더블 사업부에서 화상은 지금 마지막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저기 구미 시집을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뭐 밴드 남겨드린 것처럼 뭐 10년이라는 그 세월이 있다 보니까 뭐 좀 감회가 새롭긴 한데 그 내년에 저희 이제 펀드 마케팅 팀하고 펀드 제도팀 다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저희를 조금만 더 믿고 내년 시장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녹록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뭐 방향성 제시할 때 무조건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에 뭐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제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 고민한 자료 이런 걸 많이 드릴 거예요. 여기 뭐 두 분도 계속 화상에 하실 거고 그래서 내년도 하여튼 펀드 쉽지 않겠지만 조금 같이 고민하면서 또 나름의 해결책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내년에 못 봐서 아쉽지만 또 다른 제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구미 시집이랑 영상으로 연결해. 아유 됐습니다. 같이 코워크하는 걸로. 하여튼 두 분도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3년 동안 내년에도 더 재미있는 화상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화상 열심히 듣고 댓글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올해 여태까지 이제 수고하신 김용민
차장님 이제 구미 팀장님이라고 아니, 하시죠. 구미시 지부 부지부장님께 지부장님. 이제 축하의 박수 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